근데 이제 글로벌 IB들 보니까 삼성전자 20만 원대 갈 거다, 그리고 SK하이닉스 100만 원 이상 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추정치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올해 이익 전망치 두 회사의 총합이 한 100조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갔죠.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뭐 이게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칩 HBM4거든요. 작년에 나온 HBM3E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한 85%를 담당했어요. 거의 뭐 독점이었다고 보면 되는 건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좀 내줄 수밖에 없어요. 빅테크들이 AI 캐펙스를 줄이기 시작하면 이제 갑자기 수요가 확 꺾이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도 순식간에 빠지겠죠. 이제 과거 슈퍼 사이클이 보통 그런 식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수요 업체들이 나 메모리 없어서 죽겠어 라고 해서 계속해서 투자해 달라고 와서 요청을 하죠. 지금도 보면 메모리 회사들 근처에 호텔들 다 빅테크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와서 지금 죽치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포 영월도 시작합니다. 저는 강호석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작년 3분기부터 코스피 지수를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인공지능, AI 열풍에 힘입어 HBM 수요가 폭발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범용 D램 공급까지 크게 부족해지면서 메모리 가격이 단기에 급등한 점도 실적을 끌어올린 요인이었습니다. 오늘은 HBM 패권 경쟁부터 소재, 부품, 장비까지 반도체 시장의 주요 이슈와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IT의 신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하시죠?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나온 실적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 28일 날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20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조 원으로 보면 숫자만 보면 좀 비슷해요. 전반적인 총평부터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뭐 두 회사 다 너무 훌륭하게 잘 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DS 부문만 놓고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세트 부문하고 반도체 부문하고 다르니까. DS 부문에서 반도체 매출만 보면 한 44조 정도 됩니다. SK하이닉스는 33조 정도 되거든요.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뭐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이거 퓨어한 플레이어라고 봐야 되고, 이제 삼성전자는 DS 부문에서도 메모리가 있고 또 비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 LSI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연결로 잡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DS 부문하고 하이닉스를 많이 비교하는데, 이익률 차원에서 보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압도적인 수준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성장률, 이익 증가율로 보면 삼성전자가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58.4% 정도 나왔었고요. 이게 이제 한 7년 만에 TSMC의 54% 이익률 처음 넘었습니다. 그때 2016년, 17년, 18년 그때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이닉스가 TSMC보다 이제 잠시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매출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범용 D램이랑 낸드 플래시 비중이 크고, 하이닉스는 HBM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했잖아요. 이게 두 회사 간의 약간 수익 구조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올해도 유지될 거라 보실까요? 여전히 SK하이닉스는 HBM 쪽의 어떤 그 성장률이나 아니면 이익 기여도는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 범용 메모리 쪽이 비중이 높은데, 올해는 이제 그래도 HBM 쪽 매출 비중이 좀 이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 들어서는 보니까 SSD랑 낸드 플래시 주목 많이 받던데, 근데 원래 SSD는 좀 비싸가지고 잘 안 쓰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최근엔 조금 추세가 바뀐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 한 5, 6년 전만 해도 1기가바이트당 이제 단가를 따지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대비해서 SSD의 어떤 그 가격이 한 5배, 6배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많이 썼죠. 근데 이제 얘가 좀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SSD를 쓰고 싶어 하는 니즈는 많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더 낸드 플래시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수준까지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SSD로 이제 교체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라는 가격 차이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꽤 많을 텐데, 그 HDD 대신에 SSD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제 전기료 같은 이 운영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I 반도체도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 AI 반도체를 돌리기 위한 전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가격은 2배가 차이 나지만
이거를 이제 토탈 코스트 차원에서 보면 여기서 뭐 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간접비 이런 것들까지 다 따지면 거의 비슷하다. 거의 뭐 페리티 수준까지 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비용 같은 거 감안하면 HDD 쓰든 SSD 쓰든 큰 차이 없다.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HBM을 필두로 SSD 그리고 낸드까지 좋아지면 사실상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흐름은 쭉 갈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걸까요? 일단은 좀 구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메모리 이렇게 초호황을 불러온 이유는요. 결국 한 회사의 어떤 기술 로드맵이 되게 중요했는데 엔비디아. 지금 AI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I 혁명이 언제 시작됐냐면 2022년 11월에 오픈 AI라는 벤처 회사가 챗 GPT라는 모델을 내놨어요. 그게 이제 그전하고 달랐던 거는 이게 생성형 AI라는 모델을 처음으로 내놓고 이제 다들 깜짝 놀랐죠.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 아이폰 들고 나왔을 때처럼 쇼크였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어떻게 하면 오픈 AI를 추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봤더니 자, 오픈 AI의 그 생성형 AI 모델을 추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어떤 두뇌 크기를 키우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뇌 크기를 키우고 여기에 양질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게 선형적으로 AI 모델이 좋아지더라. 그게 스케일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그 뒤부터 AI 군비 경쟁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AI 군비 경쟁이라는 거는 빅테크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누가 제일 먼저 엔비디아 GPU 가져와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여기에다가 양질의 데이터를 넣어서 좋은 AI 모델을 만드는지 그게 중요해졌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우리 메모리 사이클로 보면 2023년부터 이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연속 이 장기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게 많은 거고요. 2013년부터는 뭐가 올랐냐면 그때는 HBM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GPU에 딱 붙어서 들어가는 그 아이템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범용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뭐 이런 쪽은 사실 별로 가격이 재미없었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작년부터 범용 메모리 가격이 조금씩 이제 그 상승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분기점이 이제 작년 8월에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아마존이라는 세계 1등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를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 만드는 서버는 AI 서버거든요. 이거는 GPU 기반으로 만든 서버고 예전에 우리 2016년, 17년, 18년 그때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때 투자했던 거는 인텔 CPU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디램과 스토리지를 넣고 이게 보통 한 서버 대당 7,5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 하는 거 그게 교체 사이클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문량을 8월 말부터 갑자기 일반 메모리 쪽에 범용 메모리 쪽 주문량을 2배씩 늘리니까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막 주문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그게 9월부터 범용 디램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범용 디램은 HBM하고 가격 차가 한 2023년만 해도 한 6배, 7배, 많게는 10배까지 차이 났어요. 근데 그게 한 이제 3, 4배까지 확 줄었죠. 왜냐면 범용 디램 가격이 오르면서. 근데 여기 또 하나 이제 올 들어서 또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젠슨 왕이 CES 2026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서 이제 낸드 플래시를 AI 어떤 이 기본 인프라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게 이제 AI가 장기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이 모델은 챗봇 중심으로 언어 중심으로 아무래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얘가 장기 기억이 좀 약했어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 까먹고 그리고 사용자가 갑자기 누군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억을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을 모아놔야겠다. 그게 이제 KV 캐시라는 컨셉이에요. 키 밸류 캐시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역할을 하는 거죠. 기존에는 그 해마 역할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HBM한테 맡겼었어요. 근데 HBM은 가뜩이나 지금 프로세서 연산 돌아가는 거 지원하기도 바쁘니까 이거를 그냥 범용 디램한테 좀 맡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범용 디램도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범용 디램도 이걸 못하니까 이제 그 SSD 쪽에 맡겼죠. 일반 스토리지 쪽에. 근데 장기 기억은 제가 그렇잖아요. 기자님하고 뭐 몇 달 전에 만나서 한참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우리는 기억을 하잖아요. 해마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그때 무슨 이야기였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얘가 그러면 에이전틱 AI도 안 되는 거고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한 피지컬 AI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기억을 이제 별도로 공간에 만들어서 잘 저장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겠구나. 라고 해서 만든 게 ICMS. 별도의 AI 인프라로 이제 만든 거죠.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올해 나오는 그 아키텍처에다가 새로 추가를 한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약간 스마트 스토리지 컨셉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SSD인데 기존 SSD하고 컨셉이 다른 거는요. 처음에 말했지만
HDD를 대체하는 컨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HDD하고 SSD 가격이 붙으니까 이제 그냥 요거를 가성비 있게 바꾸려고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했던 거고, 지금 ICMS라고 하는 그 해마의 기능을 담당하는 메모리 스토리지는 굉장히 고성능이 필요해요. 가성비의 관점이 아니라 성능의 관점이에요. 성능의 관점이라 딱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메모리가 HBM이죠. DRAM에서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고부가 시장이 새로 생긴 거죠. 낸드 플래시가 딱 그런 거예요. 낸드 플래시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고부가 시장이 생긴 건데, 그래서 ICMS를 돌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메모리는 지금 HBF라고 하는 낸드를 수직으로 적층해서 TSV로 연결한 그 칩이 제일 좋긴 해요. 근데 HBF는 지금 기술이 준비가 안 됐어요. 2028년이 돼야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낸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낸드 중에 제일 좋은 거,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좋은 걸 쓰자. 지금 우리가 쓰는 낸드는 데이터 셀 하나에 3비트를 저장해요. 그래서 보통 TLC 낸드를 주로 쓰는데, 낸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데이터 셀 하나에다가 1비트를 저장했거든요. 그래서 SLC라고 하죠. 싱글 레벨 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걸 낸드를 좀 싸게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데이터 셀 하나를 쪼개서 쓰기 시작했죠. 쉽게 이야기하면 원룸에다가 친구 2명을 같이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멀티 레벨 셀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셀 하나에다가 2비트를 저장하는 게 MLC였고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PC나 뭐 이런 쪽은 트리플 레벨 셀, TLC 기반이에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ICMS는 어떤 컨셉이냐면 TLC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원룸을 3개로 쪼갰는데요. 한 명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유사 SLC라고 합니다. 그래서 낸드의 성능이 빨라지는 거죠. 기존의 TLC 대비해서는 성능이 좋아지는데, 대신에 용량을 기존 낸드보다 3배 먹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중국에서 낸드 플래시 양산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2028년이면 HBF도 상용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낸드 플래시의 이제 효용성은 그땐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낸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요. ICMS라고 하면 이제 뭐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뭐 새로운 카테고리 하나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성장률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처음에 D램에서 HBM 나왔을 때 기존에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저거 해봐야 1~2% 마켓셔밖에 안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HBM이 전체 매출 기준으로 보면 30%, 40%까지 올라오잖아요. 전체 D램에서. 그리고 몇 년 후에는 50% 비중까지 올라가죠. 젠슨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향후 몇 년 안에 전체 낸드에서 단일 카테고리 제품으로는 얘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당장 올해만 수요를 놓고 봐도 베라루빈 아키텍처에 초도로 들어가는 게 올해 전체 낸드에서 3% 비중 차지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얼마나 되냐? 9%. 마치 HBM이 성장하는 것처럼 ICMS라는 이 스토리지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지는 거죠. 오,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할 걸로 예측이 되네요. SK 하이닉스가 결국은 이 HBM 덕분에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했잖아요. 이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그 HBM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기존 메모리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기존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범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옷가게 가서 옷 사러 가면 이제 105, 100, 110, 뭐 100 사이즈 딱 하면 딱 그게 입으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용이라는 건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갑자기 부족해지면 가격이 급등하고요. 재고가 좀 남으면 급락하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으니까 범용이라는 제품에 한계가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주문형 제품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멀티플을 못 받죠, 시장에서. 메모리라는 게 원래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TSMC는 뭐 PER을 보통 뭐 10배 후반대에서 20배까지 받는데, 메모리 회사들은 PER 밸류에이션 안 해줬죠. PBR 밸류에이션을 했죠. 자산 가치만 그냥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범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HBM이라고 하는 아이템은 메모리에서 처음으로 주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우리가 여기 AI 가속기에 쓸 특수한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거를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제일 잘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제 그 맞춤형이 처음에는 약간 조금씩 튜닝 해주는 정도의 아주 뭐 크지 않은 수준의 커스텀이었다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이제는 완전히 그냥 커스텀, 심지어는 이게 파운드리가 되는 거죠, 메모리가. 이제 전체 매출에서 HBM 같은 커스텀 메모리 비중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밸류에이션을 할 때 점점 더 파운드리에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줘야겠죠. 그래서 최근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메모리 회사에다가 PER 밸류에이션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 상승의 논리가 된 거죠. 어쨌든 HBM3에서는
하이닉스가 완전히 기선제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삼성전자도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하려고 하고 있고 해가지고 경쟁자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어떤 기업이 승기를 좀 더 잡을 걸로 보실까요? 일단 지금 그 루빈 GPU에 들어가는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칩 HBM4거든요. 작년에 나온 HBM3E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한 85%를 담당했어요. 거의 뭐 독점이었다고 보면 되는 건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좀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BM4를 팔아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 거냐라고 하면 규모의 경제도 되고 수율도 좋고 그리고 고객한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제일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엄청난 혁신을 시작했고 그게 격차가 줄어드는 것도 분명한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나온 블랙웰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대부분 납품했잖아요. 85%면 거의 대부분 납품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도 루빈 GPU부터는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도 뭐 한 10에서 20% 정도.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존에 80% 중후반대에서 이제는 50%대까지 줄어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게 모든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HBM 공장 증설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향후에 공급 과잉 상황이 오기까지는 몇 년 정도가 걸릴까요? 일단 엔비디아 AI 가속기가 어떻게 팔리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팔리는지 어떻게 아냐?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AI 캐펙스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캐펙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정점을 찍고 내려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를 보면 빅테크들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AI 캐펙스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잖아요. 최근에 뭐 메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캐펙스 지출 규모가 600억에서 650억 달러 정도였는데 올해는 거의 2배 수준까지 증가했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올해 뭐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캐펙스 집행한다죠. 그러면 캐펙스가 늘어나면 뭐 하겠어요? 그 칩 사서 데이터 센터 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수요에 대해서는 당장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자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냐. 그동안에는 이제 빅테크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달라진 게 빅테크들이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AI 캐펙스 늘린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환호를 했는데 이제는 AI 캐펙스 늘린다 그러면 빅테크 주가가 오히려 빠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이고요. 그런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보는 시각들도 상존합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경쟁의 중심에는 HBM이 있을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HBM이 제일 중요하죠. 그동안에는 주문형 메모리라고 하는 게 HBM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소캠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커스텀 메모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전체에서 범용 메모리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성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거보다는 오히려 AI 쪽에 커스텀 메모리 시장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금액 기준으로 보면 커스텀 메모리가 범용 메모리보다 점점 비중이 커질 거고요. 이제 공급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워낙 이쪽이 고부가 시장이기 때문에 평균 판매 가격이 되게 높죠. ASP라는 게 되게 높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커스텀 메모리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회사들이 모두 다 HBM 생산하면서 범용 디램이 부족해지는 쇼티지 현상이 발생을 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DDR-램 가격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게 한 작년 9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나요? 그렇죠. 2016년, 18년 그때 슈퍼 사이클이 끝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서버라는 게 이게 사실은 한번 전기를 꽂으면 얘가 죽을 때까지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용 연한이라는 게 3년, 4년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3년, 4년이 지나면 서버를 교체하니까 교체 사이클이 일어나겠다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얘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서 서버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 이제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바꿀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드웨어를 일부만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개량 기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반 서버 쪽은 별로 수요가 안 나오나 보다 라고 해서 그 시장 전문가들이나 저 같은 반도체 전문가들도 일반 서버 쪽은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안 바꿀 수가 없게 된 측면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AI 인프라라는 게 2023년 4년 때까지만 해도 AI가 학습하는데 데이터 트레이닝 하는 용도로 되게 많이 썼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추론,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토큰을 생성하는 쪽으로 많이 이게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죠. 이 쇼티지는 얼마나 갈 걸로 보시나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전방 시장 수요가 중요한데, 그러면 빅테크들이 이제 범용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살 건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은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계속 살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측면이 기존의 HBM을 생산량을 늘리잖아요. 근데 HBM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로 DRAM 라인을 투자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범용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범용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하면 범용 라인이 더 줄게 되죠. 웨이퍼 투입이 점점 더 감소하게 됩니다. 잠식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범용 DRAM 공급 부족을 더 가속화하는 거고, 이게 똑같이 낸드에서 일어나는 거죠. HBF를 생산하려면 일반 낸드 쪽에 라인을 전환해야겠죠. 당장 내년부터 그런 것들 수요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범용 낸드도 이제 공급이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이 공급 부족이라는 게 너무 커가지고 진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 울트라 사이클 같은 느낌도 드는데, 결국은 AI 서버 캐펙스가 줄어드는 순간부터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빅테크들이 AI 캐펙스를 줄이기 시작하면 이제 갑자기 수요가 확 꺾이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도 순식간에 빠지겠죠. 이제 과거 슈퍼 사이클이 보통 그런 식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수요 업체들이 나 메모리 없어서 죽겠어 라고 해서 계속해서 투자해 달라고 와서 요청을 하죠. 지금도 보면 메모리 회사들 근처에 호텔들 다 빅테크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와서 지금 죽치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우리 메모리 없어서 죽겠어 라고 해서 이제 투자해주면, 이게 갑자기 수요가 확 꺾이면 오더 컷이라는 게 나오죠. 100이라는 주문을 했는데 미안한데 갑자기 우리가 50만 사가야 될 것 같아. 그럼 50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게. 오더 컷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가격이 급락해서 항상 사이클이 끝나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그래도 지금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봐도 될까요? 뭐 그렇죠.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이제 이어질 거라고 보던데, 우리는 이제 그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증가율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면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올해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그 이익 증가 그 규모보다 내년이 더 늘어날 거냐, 아니면 내년에 소폭 줄어들 거냐, 여기에 대한 전망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주가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하반기 주가는 결국 내년 업황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 업황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회사에서 아픈 손가락 중 하나였어요. 근데 작년에 테슬라 수주 받으면서 조금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파운드리도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네, 파운드리 쪽이 완전히 좋아지고 있죠. 일단은 내부적으로 혁신을 한 것도 있어요. 재작년 5월이었나요? 전영현 부회장이 갑자기 복귀를 했잖아요. 중간 인사를 통해서 DS 부분장이 바뀌었었고, 그때 이후로 가열차게 내부 혁신을 했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쪼은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조직 내에다가 긴장을 불어넣으면서 그게 메모리 쪽에서도 뭔가 돌파구가 나왔고, 파운드리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작년 같은 경우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라고 하는 공정을 세계 최초로 시도를 했잖아요. TSMC 같은 경우는 3나노까지는 기존의 핀팻이라고 하는 이제 물고기 지느러미 같은 구조, 그 핀팻 구조를 그대로 지속을 했고, 삼성은 4나노까지는 핀팻 공정을 쓰다가 3나노부터는 게이트 올어라운드라고 하는 신공정을 도입했는데, 이게 사실상 실패한 거죠. 퀀텀 점퍼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수율도 안 나오고 성능도 안 나오니까 실패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2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가 이제 한다. 3나노도 안 되는데 2나노가 되겠어?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예상외로 2나노 GAA가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테슬라의 165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받는 데 성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갤럭시 S26 시리즈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 그 칩을 2나노 GAA 공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양산 수율이 잘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삼성의 공정 경쟁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던 팹리스 업체들이 저기 잘 되나 보다 라고 해서 이제 파운드리 의뢰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TSMC 쪽이 그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번호표 뽑고 대기하는 팹리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이 물량 크고 뭐 이렇게 VIP 같은 경우는 탭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티어들 업체들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탑 티어 업체들도 TSMC 쪽 팹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세컨 파운드리 측면에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거기 대표적으로 AMD가 2나노 CPU 개발 모델을 이제 삼성 쪽에 의뢰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퀄컴이 원래는 삼성의 캡티브 물량, 엑시노스 빼고는 원래 제일 큰 고객이었는데 2022년에 GOS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 제품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수율도 낮고 발열 이슈도 있고 이래가지고 TSMC로 100% 옮겨갔죠. 근데 이게 4년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퀄컴이 이제 2나노 그 공정을 가지고 스냅드래곤 칩을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세컨드 파운드리로 이제 수주를 이제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닌 거죠. 네, 일단은 지금 웨이퍼 구워보면서 테스트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모 매체 기자가 그 특종을 했는데 암원 CEO가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해줬어요. 쓸 거다라고. 사실상 납품 재개라고 선언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IB들 보니까 삼성전자 20만 원대 갈 거다. 그리고 SK하이닉스 100만 원 이상 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이런 기대치가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 뭐 지금은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올해 이익 전망치 두 회사의 총합이 한 100조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작년 말 정도 됐을 때는 두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이 220조에서 250조 정도. 근데 1월 들어서 이게 300조 초반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320조, 330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장사 전체 총 이익의 뭐 50%, 60%까지 차지하는 거죠. 두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뭐 이게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쯤에서 정부가 또 코스닥 3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코스닥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흐르는 훈풍이 코스닥 소부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확산이 되죠. 되긴 하는데 반도체 사이클을 오랫동안 겪으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Q의 사이클만 겪으신 거예요. 저도 이런 사이클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2016년, 17년, 18년 슈퍼 사이클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이제 PC 사이클 때도 그랬고, 그러면 수요가 막 폭발하면 양이 늘어나죠. 양이 늘어나니까 캐파 증설을 막 합니다. 그럼 캐파 증설하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이제 낙수 효과를 누리는 그 사이클이었죠. 근데 지금 AI 혁명은요, Q보다는 P가 주도하는 사이클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전문가들이 빗 그로스 별로 이야기 안 하죠. Q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대부분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번에 계약 가격이 몇 프로 올랐냐, ASP만 따지죠. 그게 예전에는 양을 많이 해서 싸게 대량으로 찍어서 그냥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게 최고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만들어도 굉장히 명품을 만들어야 돼요. 고부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예전처럼 뭐 패스트 패션 이 면티를 뭐 100만 장 찍는 것보다는 이제는 명품 티를 뭐 10만 장 찍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ASP가 중요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캐파 증설을 많이 해서 양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거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1차 밴더, 2차 밴더가 단순하게 수혜를 잇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성급한 일반한 거죠. 예전에는 이제 다 같이 그냥 낙수 효과를 그냥 다 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거기 어떤 기술 로드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들만 관역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는 차원에서 보면 옥석 가리기가 매우 중요해지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투자죠. 지금은 커스텀 메모리를 만드는 쪽으로 투자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예전처럼 이제 범용 그냥 여러 벤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아이템을 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죠.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사실 출범과 동시에 코스피 5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빨리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거 다음에 이제 코스닥 3천 만들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코스피 5천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부의 어떤 그 주주가치 제고 뭐 그리고 이제 규제 개선 이런 역할이 컸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컸던 거는 반도체가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연간으로 우리 상장 기업들이 제일 업황이 좋을 때만 해도 보통 연간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뭐 200조 정도면 엄청나게 잘했다 이랬거든요. 뭐 코스피가 대부분이죠. 사실 코스닥은 전체 다 합쳐도 뭐 10조도 안 되니까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그런데 이제 올해 전체 이익 예상치가 300조 그럴 때 좀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400조 중반까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코스피 5천의 중요한 근간이 됐던 건데, 코스닥은 좀 달라요. 코스닥은 사실 지금 코스닥 전체 시총이 거의 SK하이닉스 시총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지금 적게 잡아도 120조, 많게 보면 150조잖아요. 근데 코스닥 올해 이익 다 합쳐도 10조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밸류에이션 따져보면, 그렇죠. 코스피 5천이 됐으니까 코스닥 3천 갈 거야. 이거는 정말 이제 정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은 저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거죠. 이미 지금도 코스닥의 어닝을 생각을 하면 지금 지수조차도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버블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코스닥에 투자를 검토를 한다면 아무래도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는 반도체 소부장들을 보는 게 그나마 현실적일까요? 요즘에는 ETF 많더라고요. 코스닥은 예전처럼 알조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이제는 ETF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ETF 투자가 낫죠. 근데 사실 ETF 코스닥 투자도 사실은 지금 좋은 시기라고 보기는 힘들긴 하죠. 주가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중장기 어떤 롱텀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 조금 짧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분들이 보니까 HBM4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유리기판 관련된 주식들도 조금 많이 보시던데 HBM4에는 원래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4E 정도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모든 레이어보다는 일부 레이어에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이브리드 본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정된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기술 난이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비싸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지연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칩하고 칩, 특히나 이종 칩 간의 연결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칩하고 칩 간의 통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통신 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발열 이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나 뭐 이런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인터포저는 이제 그 반도체 웨이퍼를 잘라서 기판처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고 양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열이 많이 나고 그러면 이제 좀 성능이 떨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실리콘 인터포저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플라스틱 기판을 유리 기판을 바꾸면 열 방출에도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전송 속도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대면적으로 칩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유리라는 머티리얼 자체가 이게 수율 잡는 데 되게 어려워요. 네, 유리가 기본적으로 잘 깨집니다. 네, 잘 깨지다 보니까 이게 좀 반도체 소재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좀 기술이 성숙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